안녕하세요. 꿈꾸는 라디오북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당신이 더 귀하다입니다. 최근에 소방관이라는 영화를 보고서 많은 걸 느꼈는데요. 소방관이신 작가님이 쓰신 글이라고 하니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비망이란 잊지 않고자 한다는 뜻이고 거기에 글줄을 덧대어 기록으로 남기는 말을 비망록이라고 한다고 해요. 슬픈 일을 계속 슬퍼할 수 있도록 작가님이 책상 앞에 앉아있는 이유이고 트라우마로 인한 불안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글쓰기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책은 구급차를 타면서 마주한 삶과 죽음의 단상을 글로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은 글로, 어떤 부분은 저에게 말하듯이, 어떤 글은 특정 대상에게 편지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은 낭독해드리면 좋겠다를 체크하면서 읽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에피소드가 주는 이야기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낭독하는 부분을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모든 부분을 낭독해드리고 싶긴 하지만 그 와중에 추리고 추려서 선택하게 된 세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롤로그에 이어서 첫 번째로 내가 당신의 심장을 누를 때, 두 번째는 당신이 더 귀하다, 세 번째로는 오늘 자살하는 너에게인데요. 세 번째는 편지 형식의 글이더라고요. 그래서 말하듯이 낭독을 하려고 노력해봤습니다. 듣기 전에 참고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책 서평을 읽어보았는데요. 스스로를 소심하고 멋없는 소방관이라고 소개를 하셨더라고요. 소방관님의 세계에선 그렇게 생각되실 수 있겠지만 저의 세계에선 소방관님이 너무 커다랗고 멋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존경을 담아서 오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당신이 더 귀하다. 프롤로그. 언제 죽을지 몰라서 쓰는 글. 새벽엔 단단히 여며야 한다. 반바지 아래 레깅스를 신고 티셔츠 위엔 바람막이도 하나 걸친다. 새 운동화는 달리기 할 때만 신어서 깨끗하다. 발을 넣자마자 전해지는 푹신한 느낌이 좋다. 식구들이 깨지 않게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간다. 모두가 잠든 새벽, 잠든 시간들의 주인이 된 것 같아 가슴이 뛴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 로비로 내려간다. 바깥은 비가 쏟아지고 있다. 출입문을 열고 나가야 할까 고민한다. 달리기를 시작하는 순간 신발 안으로 구정물이 흘러들어올 상상을 하니 끔찍하다. 머리숱도 걱정이다. 빗물에 녹아 이온화된 유해 물질들이 두피를 녹여버릴 것 같다. 고민하는 사이에 빗줄기가 더 굵어진다. 그걸 보자 잊고 있었던 감각이 되살아난다. 얼음물에 심장이 잠기는 느낌. 들숨과 날숨 사이가 점점 벌어지며 숨쉬는 법을 잊어버리는 느낌. 눈을 깜빡이면 각막에 서리가 낀 듯 서걱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두 발은 투명하고 끈적한 진창에 처박혀 움직일 수 없다. 나는 차차 빗물에 온기를 빼앗긴다. 구급차를 몰고 간 곳에는 자주 비가 내렸다. 항상은 아니지만 대부분 그랬다. 늙어서 죽은 사람의 집엔 잔잔한 비가, 어려서 병 걸려 죽은 사람의 집엔 세찬 비가 내렸다. 때리는 사람과 맞는 사람이 함께 머무는 집엔 우박이 섞인 비가 내렸고 홀로 죽은 사람의 집에선 소리 없는 비가 내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빗물에 흠뻑 젖어 집안까지 비구름을 몰고 오기에 이르렀다. 잘 크고 있는 아이들이 사고를 당해 죽거나 크게 다치는 상상을 했고 아내가 기분이 안 좋은 날엔
그걸 자살의 전조라고 여기며 불안에 떨었다. 일하는 동안은 내가 5만 가지 모습으로 죽음을 맞는 장면을 떠올렸다. 고속도로에서 구급 활동을 하다 차에 치이거나 정신질환자의 칼에 맞거나 또는 감당할 수 없는 트라우마에 마음이 무너져 스스로 생을 마감하거나. 그래서 틈날 때마다 유서를 썼다. 잡힐 듯 말 듯한 죽음에 먼저 손을 내민 일이 내 글쓰기의 시작이었다. 죽음을 준비하는 글은 내 삶을 돌아보게 만들었다. 그동안 잘 살았는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은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만들었다. 그러자 내려놓아야 할 것과 붙들어야 할 것이 분명해졌다. 사람은 붙들어야 할 것이 있고 그 외엔 내려놓아도 좋은 것들이었다. 인간성을 상실하지 않는다면 어떤 삶이라도 가치 있기 때문에 나의 삶 또한 가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을 떠올리며 시작한 글쓰기가 삶의 위로가 되어준 것이었다. 기운을 차린 나는 바깥으로 시선을 돌렸다. 구급차를 타면서 만난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유서 대신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 기록은 부풀린 연민이나 한 달에 2만 원을 후원해야 한다는 부담이 배제된 것이었고 오히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삶을 드러냈다. 그 사람들 또한 나와 같은 무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걸 깨닫자 마침내 비구름이 걷혔다. 애초에 그건 내가 만들어낸 허상이었다. 가난하고 아프고 죽음을 앞두고 있을지언정 그들은 힘껏 살아가고 있었다. 악몽에서 가위를 떨치듯 발을 뗀다. 폭우가 쏟아지건 말건 일단 달리기 시작한다. 5분도 못 되어 속옷까지 다 젖는다. 체온이 떨어지면서 소변이 보고 싶은 걸 참고 계속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한다. 옷을 적신 땀방울과 빗방울이 열기에 증발하면서 밤새 가라앉은 풍경이 아지랑이가 되어 피어난다. 빗줄기를 뚫고 달리는 일은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글로 남기는 것과 비슷하다. 시작은 시야를 흐리는 비참한 광경 때문에 마음이 무겁지만 쓰면 쓸수록 드러나는 뜨거운 삶으로부터 진한 감동을 받는다. 바라건대 이 글을 읽는 당신도 나와 같았으면 좋겠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대신 우리와 같은 평균 체온 섭씨 36.5도의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그게 내가 비 오는 날 달리기를 멈추지 않는 이유다. 그리고 글쓰기를 멈추지 않는 이유다. 2024년 10월 비 내리는 아침 달리기를 마치고 쓰다. 내가 당신의 심장을 누를 때 주말 오후였습니다. 점심을 대강 먹는 바람에 허기가 져서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붓고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컵라면 먹는 소방관은 불쌍의 배려는 쇼방관이라는 말이 있어 불어 남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먹는 편입니다. 대기실 창문을 열고 물을 부은 컵라면을 문틀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다 익지도 않은 라면에 나무젓가락을 찔러 넣자마자 출동이 걸렸습니다. 당신의 심장이 멈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언덕배기에 기우뚱하게 자리한 낡은 맨션이었습니다. 페인트가 각질처럼 떨어져 나간 남루한 외벽 때문에 눈살이 찌푸러졌습니다. 곧 당신 아들이 부랴부랴 낡은 SUV를 몰고 나타났습니다. 정말 다급해 보였습니다. 계단을 4칸씩은 뛰어 올라간 것 같습니다. 나도 양손 가득 소생 장비를 들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당신의 시어머니가 먼저 당신의 심장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심장이 자리한 곳을 잘 찾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죽은 몸을 만지는 게 어색하고 무서운지 너무 조심히 눌렀습니다. 당신 아들은
곁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시커멓게 죽은 당신의 애먼 손끝만 주물러댔습니다. 목까지 덮은 당신의 웃옷을 걷어붙이다 여의치 않아서 가위로 잘라버렸습니다. 옷 아래 숨어있던 체온이 얼굴로 확 끼쳤습니다. 가슴 가운데 단단하게 복장뼈가 자리한 곳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측 쇄골 아래와 왼쪽 겨드랑이 밑에 제세동기 패치를 붙였습니다. 기계는 당신의 죽음을 선고하듯 한일자 심장 리듬을 모니터에 그렸습니다. 그래도 눌렀습니다.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았습니다. 팔에 정맥주사를 찔러 넣고 고개를 젖혀 숨길로 산소를 밀어 넣었습니다. 본부에서 대기하는 당직 의사에게 실시간으로 조언을 구하며 소생술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르려고 고개를 들었을 때 나를 휴대폰 카메라에 담고 있는 당신 아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데다 계단은 너무 좁았습니다. 당신을 들것에 싣고 내려오는 동안 계단벽에 등이 쓸려서 페인트와 먼지로 온통 하얗게 되었습니다. 병원으로 내달리는 동안 당신의 심장이 뛰는가 싶더니 다시 멈췄습니다. 그래도 달렸습니다. 몇 번은 정말 위험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살릴 수 있을지 모른다고 기도처럼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죽지 마요. 죽지 마요. 당신 아들의 낡은 SUV가 클락션을 울리며 뒤를 바짝 쫓았습니다. 당신은 의료진들에게 둘러싸여 빨려들듯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는 늘 그렇지만 병원에 닿기 전에 살리지 못한 미안함이 먼저 치밀고 능력 없는 나에 대한 분노가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죽음도 나에겐 삶이라서 거기 오래 머무를 수는 없었습니다. 벌써 당신의 온기를 잃은 들것을 소독 티슈로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남일처럼 잊어버렸습니다. 소방서로 돌아오니 라면은 팅팅 불어 있었습니다. 함께 불어터져서 흐느적거리는 나무젓가락으로 그걸 한 입에 먹어치웠습니다. 식어빠진 면발에서 타는 것 같은 맛이 났습니다. 비번 이틀을 보내고 사무실에 출근한 날 아침, 책상 위에 당신 아들이 손수 적은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달고 폭신한 박스 과자도 함께였습니다. 편지엔 저희 같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하단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같은 사람이란 말이 왜 그렇게 우울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그 말을 곧장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벽지에 눌어붙은 오래된 땀냄새, 비우지 않는 재떨이, 꽃무늬 바지, 등허리 아래 장판만 빼고 서늘한 공기, 그리고 라면, 끝도 없는 라면. 죄가 아닌 그것들을 두고 당신의 삶은 죄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당신 아들이 당신의 가족을 저희 같은 사람들이라고 고해성사하듯 말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 큰 죄를 짓는 건 가난이 아니라 큰 돈인데 오히려 가난을 죄라고 말한다니 참 우스운 일입니다. 나도 언젠가 비슷한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열심히 살지 않으면 저런 사람처럼 되는 거야. 어쩌면 당신 아들이 저희 같은 사람들이라 말을 한 건 당신을 두고 저런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는 나 같은 사람들 때문인 것도 같습니다. 아니, 분명히 그렇습니다. 내가 당신을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신 아들은 그런 나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당신을 모욕하고 삶에서 영영 떨어뜨려 놓은 사람을 두고 편지에 은인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편지 없이 그냥 당신이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다면 당신 아들을 실컷 욕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카메라로 찍어 고소하려 했던 것 아니냐. 구급차 꽁무니를 미친 사람처럼 쫓아오는 바람에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른다. 덕분에 살아났으면 전화로라도 인사 한마디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운운하며 당신이 살아나줘서 감사하단 말은 쏙 빼고 우리끼리 신이 나서 쑥덕거렸을 것입니다. 나는 정말 밤을 새워서라도 욕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의 심장을 누를 때 내 심장도 함께 꾹꾹 눌렀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랬다면 조금 무심하게 당신 아들의 편지를 읽었을 것 같습니다. 박스 과자도 물없이 술술 목구멍으로 넘겼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더 귀하다. 아파트 복도는 구조대와 구급대, 지휘대 직원까지 모여 빼곡했다. 여자친구가 죽으려 한다는 지령을 받고 달려간 참이었다. 신고자는 남자였다. 이별을 통보한 뒤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여자로부터 실시간으로 목을 메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단다. 그는 전 여자친구의 생사를 119에 맡기고 싶은 건지 현장엔 나타나지 않았다. 문 열어주세요. 안에 계세요? 경찰은 왜 안 와? 원래 이런 건 빨리 오는데 이상하네요. 계세요? 안 열어주시면 파괴합니다. 수분을 대기했지만 문 너머에선 기척이 없었다. 점점 입이 말랐다. 지렛대를 들고 있던 직원이 지휘관에게 눈짓을 했다. 지휘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막 문틈으로 지렛대를 우겨넣으려는 찰나 벌컥 하고 문이 열렸다. 무슨 일이세요? 팬티만 겨우 걸친 할아버지였다. 금방 샤워를 마쳤는지 비누 냄새가 났다. 모여있던 직원들은 하나같이 눈이 동그래졌다. 집주인도 이게 뭔 난린가 싶어 입을 벌리고 쳐다봤다. 최초 신고를 경찰이 받았는데 우리 측에 지원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주소지 정보가 잘못 전달된 것이었다. 지휘관이 상황을 설명하고 거듭 사과를 한 덕에 할아버지도 별 말은 않았다. 손잡이를 뜯어낸 뒤라도 허허 하고 넘겼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했다. 다시 지령을 받아 정확한 주소로 이동했다. 경찰 쪽에서 먼저 도착해 구조 대상자의 안전이 확보된 상황이라는 무전이 왔다. 다른 대원들은 귀소했고 혹시 몰라서 구급대는 계속 진행했다. 현장엔 남자 경찰이 하나, 여자 경찰이 하나 있었다. 여자 경찰이 목을 매겠다고 전화한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잘 모르겠지만 표정이 누그러지고 한 번씩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보아 많이 진정이 된 듯했다. 겨우 20대 중반이나 됐을까? 여자는 앳된 모습이었다. 길고 까만 생머리 사이로 보이는 얼굴은 화장기 없어도 빛이 났고 아직 젖살이 남아 통통했다. 저렇게 젊고 예쁜데 저를 버린 사람 때문에 죽으려 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다. 다행히 진심으로 목을 매려던 건 아니었는지 아니면 신고를 받고 달려온 이들 덕분에 마음을 접었는지는 몰라도 여자는 죽지 않았다. 사람들은 때때로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할 때 죽을 마음을 먹는다. 5급 공무원이 되지 못해서, 성형을 했는데 생각보다 별로라서, 중간고사에서 전교 10등 안에 들지 못해서, 삶의 목표가 오히려 내 삶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다. 사랑이 목표가 되면 좀 나을 것 같지만 사정은 비슷하다.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것만큼 사람을 죽고 싶게 만드는 것도 없기 때문이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누군가에게 그건 절망과도 같은 노래다. 목표를 이루지 못해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목표를 이룬 덕에 자신이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 내가 대한민국 고위 공무원인데, 내가 팔로워가 100만 명인데, 내가 아버지 생신 선물로 요트를 사드렸는데, 내가 낸데. 그 우월감은 목표를 이룬 이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깔보거나 심지어 악랄하게 괴롭히는 것에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한다.
목표의 달성 여부에 따라 사람이 갑과 을로 나뉜다. 갑은 자신이 크나큰 노력과 시간을 들여 합당한 지위를 손에 넣었음을 강조하고, 갑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열심히 살고 있는 와중에도 자신의 삶을 부정하며 갑의 이야기에 동조한다. 갑이 되는 삶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당신도 할 수 있다고 기름이 번들거리는 얼굴로 말하는 자기계발서가 불티나게 팔리고, 유명한 성형외과는 쌍꺼풀 수술이라도 하려면 반년 전부터 예약을 잡아야 하고, 또 SNS 자기소개란에 10년 뒤 자산 10억, 20년 뒤 자산 100억, 30년 뒤 자산 1000억 이라고 적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나도 최근에 이사하면서 40살이 되기 전에 100억을 벌어서 절반은 쓰고 나머지 돈으론 대안학교를 짓는다 라고 적힌 파란색 수첩을 발견했다. 자기 암시인가 뭔가가 유행했을 때 수동 로또를 사는 기분으로 써둔 것이었다. 나는 올해로 40이 되었고 로또는 낙첨이었다.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도 그랬다. 해서 갑은커녕 기억 언저리에도 가지 못한 덕에 우월한 인간이 된 기분을 체험할 수 없었다.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건 어떤 기분일까? 땅콩이 없다고 하늘 위에서 비행기를 유턴시키는 건 어떤 기분일까? 물론 내 새끼 잘못도 있지만 겨우 선생이나 하면서 아이를 주눅들게 만들었으니 부모로서 선생에게 정당한 벌을 주는 건 어떤 기분일까? 짜릿한가? 세상이 온통 무지갯빛인가? 갑이 되지 못한 나는 영영 그 기분을 알 수 없을 것이다. 성공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기도 바빠서 그렇다. 일할 때는 일하느라 바쁘고 쉬는 시간엔 애들이랑 논다고 바쁘다. 심성이 고운 아내가 상처받지 않게 하려면 말 한마디에도 온 신경을 써야 하고, 늙어가는 부모님과 함께 어떻게 하면 사이좋게 잘 늙어갈까도 고민해야 한다. 내 삶은 그런 소소한 사건과 고민들의 연속이었다. 뚜렷한 목표가 없는 삶이었다. 자랑할 건 아니지만 나는 그게 나 같은 보통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목표를 향해 달리고 싶어도 주변 풍경에 끊임없이 마음을 빼앗기는 삶. 어느 순간 거창한 목표는 사라지고 가장 좋아하는 풍경에 묻혀 있다가 해가 지면 죽음을 맞는 삶. 그런 우리의 삶은 별처럼 아름답고 빛나는 그대로 귀하다. 누가 손가락질을 해도 별은 사라지지 않는다. 사실 내 마음을 찢어놓는 이들 때문에 죽음을 결심하는 건 쉽지 않다. 내 삶이 그들의 삶보다 훨씬 더 귀하단 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다. 그가 아무리 똑똑해도, 돈이 많아도, 예뻐도, 심지어는 한때 사랑했어도 나보다 귀하진 않다. 하물며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의 인생 같은 건 굳이 신경 쓸 이유도 없다. 그들은 젠체하며 힘으로 당신을 내리누르려 하지만 실상은 할 줄 아는 게 그것뿐이라서 그렇다. 그렇게 해야만 겨우 자신을 증명하는 5급수 인생들이라 그렇다. 물고기가 살 수 없는 물에서 당신이 물고기가 되어줄 필요는 없다. 며칠 전에 아까운 사람이 또 죽었다. 너무 늦어서 위로라고 할 만한 게 못 되는 것이 민망하고 미안하다. 지금은 좋은 곳에 있을 친절한 그녀에게 마음이라도 전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적는다. 당신이 더 귀하다. 이제 맑은 물에서 헤엄치길. 오늘 자살하는 너에게. 안녕? 난 소방서에서 일하는 구급대원이야. 초면부터 반말짓거린 게 마음에 안 들면 뭐라 떠드나 지켜보는 심정으로 봐도 좋고, 상관없다면 그냥 편하게 내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어. 미리 말하지만 세상이 살만하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야. 세상은 지옥이야. 특히 요즘은. 우리끼리는 요새가 자살 시즌이라고 해. 왜냐하면 이제 정말 봄이거든. 내가 소방서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몰랐는데
사람들은 겨울엔 자살을 많이 안 하더라고. 왜 그럴까 고민해봤지. 아마도 봄이 오면 날은 풀리는데 사람 마음의 온도는 차가운 그대로여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 그 괴리를 견디기 어려운 거야. 비슷하게 비가 오는 날에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는 많지 않았어. 사람은 따뜻할 때 더 많이 죽어. 적어도 내 경험으론 그래. 난 애가 둘이야. 뭐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자식들 때문이라도, 아니면 남은 가족 생각해서라도 자살하는 건 아니라고. 그거 다 개소리야. 내가 죽게 생겼는데 가족까지 챙길 정신이 있을 리가 없지. 오히려 가족들이 자살을 부추기는 경우도 부지기수야. 나만 해도 그래. 야간 근무한다고 밤새워 일하고 오면 우리 집은 그냥 개판이야. 그래서 결혼 초반엔 와이프랑 이걸 엄청 싸웠어. 집은 개판이지, 애들 유치원 학교 다녀오면 겨우 정리했던 집은 다시 개판되지. 있는 힘 없는 힘 끌어모아서 저녁밥 차려놓으면 다 먹고 감사하던 인사도 없어. 쉬려고 잠깐 소파에 누우면 남들처럼 집안일 좀 도우라고 잔소리하는 거에 버럭했다가 빈정상에서 또 싸우고, 겨우 안정돼서 잘밤에 휴대폰 알림이 띵띵띵 울려서 보면 보험 사고, 카드 사고, 은행 대출 이자고, 하이에나 같은 새끼들이 4인 가족 외벌이로 월 300도 못 버는 내 통장을 두고 지들끼리 겁나게 물고 뜯고 있어. 그러고 나면 정말 통장에 돈이 하나도 안 남아. 빵이야. 꼴에 공무원이라고 겸직도 못해서 내 수입은 평생 그 수준인데 그걸 두고 미안한 마음도 생기질 않나 봐. 아무튼 답답한 마음에 성질이 나서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잠이 드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아침이 밝아. 그러고 나면 똑같은 하루가 다시 반복이 되지. 미쳐버려. 사람은 정말 고통스러울 때 죽을 맘을 먹는 것 같아. 우리 외할머니도 연탄불 피워서 돌아가셨는데 위암으로 몇 년을 고생하다가 유서에 도저히 아파서 안 되겠다고 쓰고선 돌아가셨어. 별다른 얘기도 없었지. 특히 첫째 손주인 나에 대한 염려라든가 그런 게 전혀 없어서 할머니가 돌아가신 와중에도 난 삐쳐 있었어. 정말이야. 죽은 사람한테 삐쳐 있었다고. 당시엔 그랬지만 지금은 얼마나 아팠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해. 아픈 거 외엔 다른 어떤 생각도 나지 않는 거지. 첫째 손주고 나발이고 그냥 아파 죽겠는 거야. 아파 죽겠어서 죽는다는데 가족을 생각하시라고? 세상은 살만하다고? 아니 미쳤냐고.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데 그런 말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잖아. 자살 대신에 나를 괴롭히는 환경이나 사람이나 가족이나 뭐 그런 것들을 변화시키거나 그것들에 복수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쉽지가 않아. 특히 세상이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걸 바꾸려는 건 불가능에 가깝지. 그래서 위정자들이 웃는 얼굴로 불의를 저지르는 거고. 네가 그런 수고를 감수할 필요는 없어. 그래도 혹시나 바꿔보려는 마음이 들거든 그냥 필요할 때 숟가락만 얹으면 돼. 세상은 그런 숟가락들이 서서히 바꿔가는 거니까. 어쨌든 세상을 바꾸는 건 일단 힘들고, 그렇다고 사람이나 가족을 바꾸기엔 네 재주가 모자라지. 나도 알아. 우리 와이프도 10년을 같이 살면서 앞에서 푹 치고 장구 치고 별짓 다 해봤는데 많이 안 달라졌어. 나도 마찬가지고. 그냥 내려놓고 살면서 마음의 평화를 도모하는 게 최선이야.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수단은 이 모든 것들에 칼과 망치를 디비러 부숴버리는 거지? 그건 할 수 있지만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고. 대신 너를 끝장내려는 거잖아. 칭찬 하나만 할게. 넌 그래서 상냥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칭찬 한마디 했다고 기분이 좋아진 건 아니겠지? 우쭐하지 마. 네가 당장 오늘 죽으면 내가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얘기해줄게. 일단 심정지는 상황실에서 출동 지령 내리는 것부터가 달라.
난리를 치거든. 심정지 추정 출동입니다. 위치는 어디? 엄마가, 아빠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친구가,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죽었다고 합니다. 죽은 것 같다고 합니다. 목을 맸다고 합니다. 가스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몇 층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진짜 방송을 듣는 순간 내가 심장마비가 올 지경이야. 출동하는 동안 운전원은 사이렌을 최대로 켜고 잘 나가지도 않는 스타렉스 구급차 엑셀을 풀로 밟고 빨간불에 차로를 막 역주행해서 달려. 그 와중에 신고자들한테 빨리 오라고 계속 전화 오고 본부에서도 쉴 새 없이 무전을 때려. 진짜 미쳐버려. 목숨 걸고 달려서 도착하면 누군가의 시신이 기다리고 있지. 제일 거지 같은 게 뭔지 알아? 자살한 사람들은 보통 안 보이는 데서 죽기 때문에 살리기엔 너무 늦게 발견이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린 그걸 알고도 달리는 거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뛰어가는데 역시나 숨이 끊어진 지 오래된 사람이 사람이었던 것이 기다리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사람들이나 가족들은 우리가 뭐라도 되는 줄 알고 기대에 찬 눈빛을 해 살려달라고 소리쳐. 하나님이고 부처님이고 막 나와. 내가 무슨 힘이 있겠어. 너무 익숙한 무력감에 온몸에 힘이 빠져서 다시 소방서로 돌아가지. 그리고 그런 날은 정말 미친놈처럼 술을 퍼먹어. 우울한 얘기를 하려던 건 아닌데 미안해. 여하튼 네가 죽으면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완벽한 해결책이 되진 않을 텐데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건 어때? 지금 이 글을 읽는 순간 밖으로 나가서 걷는 거야. 배고파서 쓰러질 것 같으면 억지로 뭐도 좀 먹고 목마르면 편의점에서 물도 사다가 마시고 그러다가 막 뽐뿌가 오는 물건이 눈에 들어오면 질러버리고 그러려면 지갑은 좀 두둑하게 만들어서 나가야겠지? 돈이 없으면 친구한테 빌려도 좋고 그게 싫으면 요새 ATM 기계에 카드 넣으면 현금 서비스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 많이는 필요 없을 거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걷는 거니까. 그렇게 걷다 보면 꼭 괜찮은 사람을 만난다거나 쓸만한 뭔가를 줍게 되어 있거든. 인생이 그래. 대학 수업 때 들은 얘긴데 아메바가 진화해서 너 같은 사람이 되려면 허리케인의 부품을 모두 던져놓고 기도해서 전보 비행기가 탄생하는 것과 비슷한 확률이 필요하대. 그러니까 그냥 걷다가 너를 반하게 만드는 무언가를 만날 확률은 그보다 훨씬 높은 거야. 그러니까 일단 나가서 걸으라고. 나는 지금 편지를 띄우는 거야. 알지? 옛날 영화 같은 데 보면 유리병에 편지 담아서 바다에 띄우잖아. 그걸 건너편 해변을 서성이던 누군가가 주워들고 네가 만에 하나 이 글을 읽는다면 그런 엄청난 우연을 넘어서 내 이야기를 듣는 거야. 별로 칭찬하고 싶지 않지만 그게 다 네가 상냥하고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나쁜 놈들은 이런 데 관심 없거든. 남의 뒤통수 쳐서 3년 안에 100억 만들기 이런 데나 욱하지 삶이나 죽음에 대해 너처럼 고민하지 않아. 사실 이 글은 너만 보면 돼. 딱 너만 위해서 3시간이나 적은 거니까 정성을 봐서라도 오늘은 죽을 생각 말고 밖에 나가서 걸어. 부탁할게. 나 오늘 출근하거든. 당신이 더 귀하다. 프롤로그. 언제 죽을지 몰라서 쓰는 글. 새벽엔 단단히 여며야 한다. 반바지 아래 레깅스를 신고 티셔츠 위엔 바람막이도 하나 걸친다. 새 운동화는 달리기 할 때만 신어서 깨끗하다. 발을 넣자마자 전해지는 푹신한 느낌이 좋다. 식구들이 깨지 않게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간다. 모두가 잠든 새벽, 잠든 시간들의 주인이 된 것 같아 가슴이 뛴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 로비로 내려간다. 바깥은 비가 쏟아지고 있다. 출입문을 열고 나가야 할까 고민한다.
달리기를 시작하는 순간 신발 안으로 구정물이 흘러들어올 상상을 하니 끔찍하다. 머리숱도 걱정이다. 빗물에 녹아 이온화된 유해 물질들이 두피를 녹여버릴 것 같다. 고민하는 사이에 빗줄기가 더 굵어진다. 그걸 보자 잊고 있었던 감각이 되살아난다. 얼음물에 심장이 잠기는 느낌. 들숨과 날숨 사이가 점점 벌어지며 숨쉬는 법을 잊어버리는 느낌. 눈을 깜빡이면 각막에 서리가 낀 듯 서걱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두 발은 투명하고 끈적한 진창에 처박혀 움직일 수 없다. 나는 차차 빗물에 온기를 빼앗긴다. 구급차를 몰고 간 곳에는 자주 비가 내렸다. 항상은 아니지만 대부분 그랬다. 늙어서 죽은 사람의 집엔 잔잔한 비가, 어려서 병 걸려 죽은 사람의 집엔 세찬 비가 내렸다. 때리는 사람과 맞는 사람이 함께 머무는 집엔 우박이 섞인 비가 내렸고 홀로 죽은 사람의 집에선 소리 없는 비가 내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빗물에 흠뻑 젖어 집안까지 비구름을 몰고 오기에 이르렀다. 잘 크고 있는 아이들이 사고를 당해 죽거나 크게 다치는 상상을 했고 아내가 기분이 안 좋은 날엔 그걸 자살의 전조라고 여기며 불안에 떨었다. 일하는 동안은 내가 5만 가지 모습으로 죽음을 맞는 장면을 떠올렸다. 고속도로에서 구급 활동을 하다 차에 치이거나 정신질환자의 칼에 맞거나 또는 감당할 수 없는 트라우마에 마음이 무너져 스스로 생을 마감하거나. 그래서 틈날 때마다 유서를 썼다. 잡힐 듯 말 듯한 죽음에 먼저 손을 내민 일이 내 글쓰기의 시작이었다. 죽음을 준비하는 글은 내 삶을 돌아보게 만들었다. 그동안 잘 살았는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은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만들었다. 그러자 내려놓아야 할 것과 붙들어야 할 것이 분명해졌다. 사람은 붙들어야 할 것이 있고 그 외엔 내려놓아도 좋은 것들이었다. 인간성을 상실하지 않는다면 어떤 삶이라도 가치 있기 때문에 나의 삶 또한 가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을 떠올리며 시작한 글쓰기가 삶의 위로가 되어준 것이었다. 기운을 차린 나는 바깥으로 시선을 돌렸다. 구급차를 타면서 만난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유서 대신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 기록은 부풀린 연민이나 한 달에 2만 원을 후원해야 한다는 부담이 배제된 것이었고 오히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삶을 드러냈다. 그 사람들 또한 나와 같은 무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걸 깨닫자 마침내 비구름이 걷혔다. 애초에 그건 내가 만들어낸 허상이었다. 가난하고 아프고 죽음을 앞두고 있을지언정 그들은 힘껏 살아가고 있었다. 악몽에서 가위를 떨치듯 발을 뗀다. 폭우가 쏟아지건 말건 일단 달리기 시작한다. 5분도 못 되어 속옷까지 다 젖는다. 체온이 떨어지면서 소변이 보고 싶은 걸 참고 계속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한다. 옷을 적신 땀방울과 빗방울이 열기에 증발하면서 밤새 가라앉은 풍경이 아지랑이가 되어 피어난다. 빗줄기를 뚫고 달리는 일은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글로 남기는 것과 비슷하다. 시작은 시야를 흐리는 비참한 광경 때문에 마음이 무겁지만 쓰면 쓸수록 드러나는 뜨거운 삶으로부터 진한 감동을 받는다. 바라건대 이 글을 읽는 당신도 나와 같았으면 좋겠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대신 우리와 같은 평균 체온 섭씨 36.5도의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그게 내가 비 오는 날 달리기를 멈추지 않는 이유다. 그리고 글쓰기를 멈추지 않는 이유다. 2024년 10월 비 내리는 아침 달리기를 마치고 쓰다. 내가
당신의 심장을 누를 때. 주말 오후였습니다. 점심을 대강 먹는 바람에 허기가 져서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붓고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컵라면 먹는 소방관은 불상의 배려는 쇼방관이라는 말이 있어 불어 남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먹는 편입니다. 대기실 창문을 열고 물을 부은 컵라면을 문틀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다 익지도 않은 라면에 나무젓가락을 찔러 넣자마자 출동이 걸렸습니다. 당신의 심장이 멈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언덕배기에 기우뚱하게 자리한 낡은 맨션이었습니다. 페인트가 각질처럼 떨어져 나간 남루한 외벽 때문에 눈살이 찌푸러졌습니다. 곧 당신 아들이 부랴부랴 낡은 SUV를 몰고 나타났습니다. 정말 다급해 보였습니다. 계단을 4칸씩은 뛰어 올라간 것 같습니다. 나도 양손 가득 소생 장비를 들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당신의 시어머니가 먼저 당신의 심장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심장이 자리한 곳을 잘 찾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죽은 몸을 만지는 게 어색하고 무서운지 너무 조심히 눌렀습니다. 당신 아들은 곁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시커멓게 죽은 당신의 애먼 손끝만 주물러댔습니다. 목까지 덮은 당신의 웃옷을 걷어붙이다 여의치 않아서 가위로 잘라버렸습니다. 옷 아래 숨어있던 체온이 얼굴로 확 끼쳤습니다. 가슴 가운데 단단하게 복장뼈가 자리한 곳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측 쇄골 아래와 왼쪽 겨드랑이 밑에 제세동기 패치를 붙였습니다. 기계는 당신의 죽음을 선고하듯 한일자 심장 리듬을 모니터에 그렸습니다. 그래도 눌렀습니다.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았습니다. 팔에 정맥주사를 찔러 넣고 고개를 젖혀 숨길로 산소를 밀어 넣었습니다. 본부에서 대기하는 당직 의사에게 실시간으로 조언을 구하며 소생술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르려고 고개를 들었을 때 나를 휴대폰 카메라에 담고 있는 당신 아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데다 계단은 너무 좁았습니다. 당신을 들것에 싣고 내려오는 동안 계단벽에 등이 쓸려서 페인트와 먼지로 온통 하얗게 되었습니다. 병원으로 내달리는 동안 당신의 심장이 뛰는가 싶더니 다시 멈췄습니다. 그래도 달렸습니다. 몇 번은 정말 위험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살릴 수 있을지 모른다고 기도처럼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죽지 마요. 죽지 마요. 당신 아들의 낡은 SUV가 클락션을 울리며 뒤를 바짝 쫓았습니다. 당신은 의료진들에게 둘러싸여 빨려들듯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는 늘 그렇지만 병원에 닿기 전에 살리지 못한 미안함이 먼저 치밀고 능력 없는 나에 대한 분노가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죽음도 나에겐 삶이라서 거기 오래 머무를 수는 없었습니다. 벌써 당신의 온기를 잃은 들것을 소독 티슈로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남일처럼 잊어버렸습니다. 소방서로 돌아오니 라면은 팅팅 불어 있었습니다. 함께 불어터져서 흐느적거리는 나무젓가락으로 그걸 한 입에 먹어치웠습니다. 식어 빠진 면발에서 타는 것 같은 맛이 났습니다. 비번 이틀을 보내고 사무실에 출근한 날 아침, 책상 위에 당신 아들이 손수 적은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달고 폭신한 박스 과자도 함께였습니다. 편지엔 저희 같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하단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같은 사람이란 말이 왜 그렇게 우울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그 말을 곧장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벽지에 눌어붙은 오래된 땀냄새, 비우지 않는 재떨이, 꽃무늬 바지,
등허리 아래 장판만 빼고 서늘한 공기, 그리고 라면, 끝도 없는 라면. 죄가 아닌 그것들을 두고 당신의 삶은 죄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당신 아들이 당신의 가족을 저희 같은 사람들이라고 고해성사하듯 말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 큰 죄를 짓는 건 가난이 아니라 큰 돈인데 오히려 가난을 죄라고 말한다니 참 우스운 일입니다. 나도 언젠가 비슷한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열심히 살지 않으면 저런 사람처럼 되는 거야. 어쩌면 당신 아들이 저희 같은 사람들이라 말을 한 건 당신을 두고 저런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는 나 같은 사람들 때문인 것도 같습니다. 아니, 분명히 그렇습니다. 내가 당신을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신 아들은 그런 나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당신을 모욕하고 삶에서 영영 떨어뜨려 놓은 사람을 두고 편지에 은인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편지 없이 그냥 당신이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다면 당신 아들을 실컷 욕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카메라로 찍어 고소하려 했던 것 아니냐, 구급차 꽁무니를 미친 사람처럼 쫓아오는 바람에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른다. 덕분에 살아났으면 전화로라도 인사 한마디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운운하며 당신이 살아나줘서 감사하단 말은 쏙 빼고 우리끼리 신이 나서 쑥덕거렸을 것입니다. 나는 정말 밤을 새워서라도 욕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의 심장을 누를 때 내 심장도 함께 꾹꾹 눌렀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랬다면 조금 무심하게 당신 아들의 편지를 읽었을 것 같습니다. 박스 과자도 물없이 술술 목구멍으로 넘겼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더 귀하다. 아파트 복도는 구조대와 구급대, 지휘대 직원까지 모여 빼곡했다. 여자친구가 죽으려 한다는 지령을 받고 달려간 참이었다. 신고자는 남자였다. 이별을 통보한 뒤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여자로부터 실시간으로 목을 메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단다. 그는 전 여자친구의 생사를 119에 맡기고 싶은 건지 현장엔 나타나지 않았다. 문 열어주세요. 안에 계세요? 경찰은 왜 안 와? 원래 이런 건 빨리 오는데 이상하네요. 계세요? 안 열어주시면 파괴합니다. 수분을 대기했지만 문 너머에선 기척이 없었다. 점점 입이 말랐다. 지렛대를 들고 있던 직원이 지휘관에게 눈짓을 했다. 지휘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막 문틈으로 지렛대를 우겨 넣으려는 찰나 벌컥 하고 문이 열렸다. 무슨 일이세요? 팬티만 겨우 걸친 할아버지였다. 금방 샤워를 마쳤는지 비누 냄새가 났다. 모여있던 직원들은 하나같이 눈이 동그래졌다. 집주인도 이게 뭔 난린가 싶어 입을 벌리고 쳐다봤다. 최초 신고를 경찰이 받았는데 우리 측에 지원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주소지 정보가 잘못 전달된 것이었다. 지휘관이 상황을 설명하고 거듭 사과를 한 덕에 할아버지도 별 말은 않았다. 손잡이를 뜯어낸 뒤라도 허허하고 넘겼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했다. 다시 지령을 받아 정확한 주소로 이동했다. 경찰 쪽에서 먼저 도착해 구조 대상자의 안전이 확보된 상황이라는 무전이 왔다. 다른 대원들은 귀소했고 혹시 몰라서 구급대는 계속 진행했다. 현장엔 남자 경찰이 하나, 여자 경찰이 하나 있었다. 여자 경찰이 목을 매겠다고 전화한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잘 모르겠지만 표정이 누그러지고 한 번씩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보아 많이 진정이 된 듯했다. 겨우 20대 중반이나 됐을까? 여자는 앳된 모습이었다. 길고 까만 생머리 사이로 보이는 얼굴은 화장기 없어도 빛이 났고 아직 젖살이 남아 통통했다.
저렇게 젊고 예쁜데 저를 버린 사람 때문에 죽으려 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다. 다행히 진심으로 목을 매려던 건 아니었는지, 아니면 신고를 받고 달려온 이들 덕분에 마음을 접었는지는 몰라도 여자는 죽지 않았다. 사람들은 때때로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할 때 죽을 마음을 먹는다. 5급 공무원이 되지 못해서, 성형을 했는데 생각보다 별로라서, 중간고사에서 전교 10등 안에 들지 못해서. 삶의 목표가 오히려 내 삶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다. 사랑이 목표가 되면 좀 나을 것 같지만 사정은 비슷하다.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것만큼 사람을 죽고 싶게 만드는 것도 없기 때문이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누군가에게 그건 절망과도 같은 노래다. 목표를 이루지 못해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목표를 이룬 덕에 자신이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 내가 대한민국 고위 공무원인데, 내가 팔로워가 100만 명인데, 내가 아버지 생신 선물로 요트를 사드렸는데, 내가 낸데. 그 우월감은 목표를 이룬 이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깔보거나 심지어 악랄하게 괴롭히는 것에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한다. 목표의 달성 여부에 따라 사람이 갑과 을로 나뉜다. 갑은 자신이 크나큰 노력과 시간을 들여 합당한 지위를 손에 넣었음을 강조하고, 갑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열심히 살고 있는 와중에도 자신의 삶을 부정하며 갑의 이야기에 동조한다. 갑이 되는 삶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당신도 할 수 있다고 기름이 번들거리는 얼굴로 말하는 자기계발서가 불티나게 팔리고, 유명한 성형외과는 쌍꺼풀 수술이라도 하려면 반년 전부터 예약을 잡아야 하고, 또 SNS 자기소개란에 10년 뒤 자산 10억, 20년 뒤 자산 100억, 30년 뒤 자산 1000억 이라고 적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나도 최근에 이사하면서 40살이 되기 전에 100억을 벌어서 절반은 쓰고 나머지 돈으론 대안학교를 짓는다 라고 적힌 파란색 수첩을 발견했다. 자기 암시인가 뭔가가 유행했을 때 수동 로또를 사는 기분으로 써둔 것이었다. 나는 올해로 40이 되었고 로또는 낙첨이었다.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도 그랬다. 해서 갑은커녕 기억 언저리에도 가지 못한 덕에 우월한 인간이 된 기분을 체험할 수 없었다.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건 어떤 기분일까? 땅콩이 없다고 하늘 위에서 비행기를 유턴시키는 건 어떤 기분일까? 물론 내 새끼 잘못도 있지만 겨우 선생이나 하면서 아이를 주눅들게 만들었으니 부모로서 선생에게 정당한 벌을 주는 건 어떤 기분일까? 짜릿한가? 세상이 온통 무지갯빛인가? 갑이 되지 못한 나는 영영 그 기분을 알 수 없을 것이다. 성공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기도 바빠서 그렇다. 일할 때는 일하느라 바쁘고 쉬는 시간엔 애들이랑 논다고 바쁘다. 심성이 고운 아내가 상처받지 않게 하려면 말 한마디에도 온 신경을 써야 하고, 늙어가는 부모님과 함께 어떻게 하면 사이좋게 잘 늙어갈까도 고민해야 한다. 내 삶은 그런 소소한 사건과 고민들의 연속이었다. 뚜렷한 목표가 없는 삶이었다. 자랑할 건 아니지만 나는 그게 나 같은 보통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목표를 향해 달리고 싶어도 주변 풍경에 끊임없이 마음을 빼앗기는 삶. 어느 순간 거창한 목표는 사라지고 가장 좋아하는 풍경에 묻혀 있다가 해가 지면 죽음을 맞는 삶. 그런 우리의 삶은 별처럼 아름답고 빛나는 그대로 귀하다. 누가 손가락질을 해도 별은 사라지지 않는다. 사실 내 마음을 찢어놓는 이들 때문에 죽음을 결심하는 건 쉽지 않다. 내 삶이 그들의 삶보다 훨씬 더 귀하단 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다. 그가 아무리 똑똑해도, 돈이 많아도, 예뻐도, 심지어는 한때 사랑했어도 나보다 귀하진 않다.
하물며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의 인생 같은 건 굳이 신경 쓸 이유도 없다. 그들은 젠체하며 힘으로 당신을 내리누르려 하지만 실상은 할 줄 아는 게 그것뿐이라서 그렇다. 그렇게 해야만 겨우 자신을 증명하는 5급수 인생들이라 그렇다. 물고기가 살 수 없는 물에서 당신이 물고기가 되어줄 필요는 없다. 며칠 전에 아까운 사람이 또 죽었다. 너무 늦어서 위로라고 할 만한 게 못 되는 것이 민망하고 미안하다. 지금은 좋은 곳에 있을 친절한 그녀에게 마음이라도 전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적는다. 당신이 더 귀하다. 이제 맑은 물에서 헤엄치길. 오늘 자살하는 너에게. 안녕. 난 소방서에서 일하는 구급대원이야. 초면부터 반말짓거린 게 마음에 안 들면 뭐라 떠드나 지켜보는 심정으로 봐도 좋고, 상관없다면 그냥 편하게 내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어. 미리 말하지만 세상이 살만하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야. 세상은 지옥이야. 특히 요즘은. 우리끼리는 요새가 자살 시즌이라고 해. 왜냐하면 이제 정말 봄이거든. 내가 소방서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몰랐는데 사람들은 겨울엔 자살을 많이 안 하더라고. 왜 그럴까 고민해봤지. 아마도 봄이 오면 날은 풀리는데 사람 마음의 온도는 차가운 그대로여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 그 괴리를 견디기 어려운 거야. 비슷하게 비가 오는 날에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는 많지 않았어. 사람은 따뜻할 때 더 많이 죽어. 적어도 내 경험으론 그래. 난 애가 둘이야. 뭐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자식들 때문이라도, 아니면 남은 가족 생각해서라도 자살하는 건 아니라고. 그거 다 개소리야. 내가 죽게 생겼는데 가족까지 챙길 정신이 있을 리가 없지. 오히려 가족들이 자살을 부추기는 경우도 부지기수야. 나만 해도 그래. 야간 근무한다고 밤새워 일하고 오면 우리 집은 그냥 개판이야. 그래서 결혼 초반엔 와이프랑 이걸 엄청 싸웠어. 집은 개판이지, 애들 유치원 학교 다녀오면 겨우 정리했던 집은 다시 개판되지. 있는 힘 없는 힘 끌어모아서 저녁밥 차려놓으면 다 먹고 감사하던 인사도 없어. 쉬려고 잠깐 소파에 누우면 남들처럼 집안일 좀 도우라고 잔소리하는 거에 버럭했다가 빈정상에서 또 싸우고, 겨우 안정돼서 잘밤에 휴대폰 알림이 띵띵띵 울려서 보면 보험사고, 카드사고, 은행 대출이자고, 하이에나 같은 새끼들이 4인 가족 외벌이로 월 300도 못 버는 내 통장을 두고 지들끼리 겁나게 물고 뜯고 있어. 그러고 나면 정말 통장에 돈이 하나도 안 남아. 빵이야. 꼴에 공무원이라고 겸직도 못해서 내 수입은 평생 그 수준인데 그걸 두고 미안한 마음도 생기질 않나 봐. 아무튼 답답한 마음에 성질이 나서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잠이 드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아침이 밝아. 그러고 나면 똑같은 하루가 다시 반복이 되지. 미쳐버려. 사람은 정말 고통스러울 때 죽을 맘을 먹는 것 같아. 우리 외할머니도 연탄불 피워서 돌아가셨는데 위암으로 몇 년을 고생하다가 유서에 도저히 아파서 안 되겠다고 쓰고선 돌아가셨어. 별다른 얘기도 없었지. 특히 첫째 손주인 나에 대한 염려라든가 그런 게 전혀 없어서 할머니가 돌아가신 와중에도 난 삐쳐 있었어. 정말이야. 죽은 사람한테 삐쳐 있었다고. 당시엔 그랬지만 지금은 얼마나 아팠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해. 아픈 거 외엔 다른 어떤 생각도 나지 않는 거지. 첫째 손주고 나발이고 그냥 아파 죽겠는 거야. 아파 죽겠어서 죽는다는데 가족을 생각하시라고? 세상은 살만하다고? 아니 미쳤냐고.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데 그런 말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잖아. 자살 대신에 나를 괴롭히는 환경이나 사람이나 가족이나 뭐 그런 것들을 변화시키거나 그것들에 복수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쉽지가 않아.
특히 세상이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걸 바꾸려는 건 불가능에 가깝지. 그래서 위정자들이 웃는 얼굴로 불의를 저지르는 거고. 네가 그런 수고를 감수할 필요는 없어. 그래도 혹시나 바꿔보려는 마음이 들거든 그냥 필요할 때 숟가락만 얹으면 돼. 세상은 그런 숟가락들이 서서히 바꿔가는 거니까. 어쨌든 세상을 바꾸는 건 일단 힘들고, 그렇다고 사람이나 가족을 바꾸기엔 네 재주가 모자라지. 나도 알아. 우리 와이프도 10년을 같이 살면서 앞에서 푹 치고 장구 치고 별짓 다 해봤는데 많이 안 달라졌어. 나도 마찬가지고. 그냥 내려놓고 살면서 마음의 평화를 도모하는 게 최선이야.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수단은 이 모든 것들에 칼과 망치를 디비러 부숴버리는 거지? 그건 할 수 있지만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고. 대신 너를 끝장내려는 거잖아. 칭찬 하나만 할게. 넌 그래서 상냥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칭찬 한마디 했다고 기분이 좋아진 건 아니겠지? 우쭐하지 마. 네가 당장 오늘 죽으면 내가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얘기해줄게. 일단 심정지는 상황실에서 출동지령 내리는 것부터가 달라. 난리를 치거든. 심정지 추정 출동입니다. 위치는 어디? 엄마가, 아빠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친구가,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죽었다고 합니다. 죽은 것 같다고 합니다. 목을 맸다고 합니다. 가스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몇 층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진짜 방송을 듣는 순간 내가 심장마비가 올 지경이야. 출동하는 동안 운전원은 사이렌을 최대로 켜고 잘 나가지도 않는 스타렉스 구급차 엑셀을 풀로 밟고 빨간불에 차로를 막 역주행해서 달려. 그 와중에 신고자들한테 빨리 오라고 계속 전화 오고 본부에서도 쉴 새 없이 무전을 때려. 진짜 미쳐버려. 목숨 걸고 달려서 도착하면 누군가의 시신이 기다리고 있지. 제일 거지 같은 게 뭔지 알아? 자살한 사람들은 보통 안 보이는 데서 죽기 때문에 살리기엔 너무 늦게 발견이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린 그걸 알고도 달리는 거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뛰어가는데 역시나 숨이 끊어진 지 오래된 사람이 사람이었던 것이 기다리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사람들이나 가족들은 우리가 뭐라도 되는 줄 알고 기대에 찬 눈빛을 해 살려달라고 소리쳐. 하나님이고 부처님이고 막 나와. 내가 무슨 힘이 있겠어. 너무 익숙한 무력감에 온몸에 힘이 빠져서 다시 소방서로 돌아가지. 그리고 그런 날은 정말 미친놈처럼 술을 퍼먹어. 우울한 얘기를 하려던 건 아닌데 미안해. 여하튼 네가 죽으면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완벽한 해결책이 되진 않을 텐데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건 어때? 지금 이 글을 읽는 순간 밖으로 나가서 걷는 거야. 배고파서 쓰러질 것 같으면 억지로 뭐도 좀 먹고, 목마르면 편의점에서 물도 사다가 마시고, 그러다가 막 뽐뿌가 오는 물건이 눈에 들어오면 질러버리고. 그러려면 지갑은 좀 두둑하게 만들어서 나가야겠지? 돈이 없으면 친구한테 빌려도 좋고, 그게 싫으면 요새 ATM 기계에 카드 넣으면 현금 서비스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 많이는 필요 없을 거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걷는 거니까. 그렇게 걷다 보면 꼭 괜찮은 사람을 만난다거나 쓸만한 뭔가를 줍게 되어 있거든. 인생이 그래. 대학 수업 때 들은 얘긴데, 아메바가 진화해서 너 같은 사람이 되려면 허리케인의 부품을 모두 던져놓고 기도해서 전보 비행기가 탄생하는 것과 비슷한 확률이 필요하대. 그러니까 그냥 걷다가 너를 반하게 만드는 무언가를 만날 확률은 그보다 훨씬 높은 거야. 그러니까 일단 나가서 걸으라고. 나는 지금 편지를 띄우는 거야. 알지? 옛날 영화 같은 데 보면 유리병에 편지 담아서 바다에 띄우잖아. 그걸 건너편 해변을 서성이던 누군가가 주워들고, 네가 만에 하나 이 글을 읽는다면 그런 엄청난 우연을 넘어서 내 이야기를 듣는 거야. 별로 칭찬하고 싶지 않지만 그게 다 네가 상냥하고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나쁜 놈들은 이런 데 관심 없거든. 남의 뒤통수 쳐서 3년 안에 100억 만들기 이런 데나 욱하지 삶이나 죽음에 대해 너처럼 고민하지 않아. 사실 이 글은 너만 보면 돼. 딱 너만 위해서 3시간이나 적은 거니까 정성을 봐서라도 오늘은 죽을 생각 말고 밖에 나가서 걸어. 부탁할게. 나 오늘 출근하거든.